안녕하세요.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부동산 살리기 프로젝트를 아주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뉴스들은 없지만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 살리기를 할지 그 방법이 명확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어떠한 돈으로 살리려고 하는 건지, 앞으로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인지 나는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미리 준비하고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종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세종시가 아파트 거래가 4배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집값도 5주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온다는 이러한 기대감에 세종시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이러한 세종시의 움직임에 너도 나도 야 우리도 그러면 한번 달려볼까 하고 준비를 하면서 다른 지역들도 꿈틀꿈틀 하는데 서울은 약간의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올 거고 우리는 그때부터 달리면 된다. 서울은 약간의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지방 도시라든지 서울 인근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도시들도 눈치를 보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얼마만큼 허무한 일인지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오늘 영상은 진짜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저 금융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익산 새마을금고 부정대출. 야, 이거 부정대출 관련된 게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고요. 정말 많은 은행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새마을금고는 가뜩이나 지금 말이 많은 그러한 은행이죠. 새마을금고에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를 두드려 팬다든지 가서 감사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이거 너무 특이한 일입니다. 새마을금고만 그럼 이렇게 문제가 많냐? 아니잖아요. 툭 하면 터지는 금융사고 올해 5대 은행만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네요. 9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금융감독원, 검찰 어떤 거 하나 열애 없이 일부러 쳐다보질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감시만 해라. 그러면서 다들 고개를 돌리고 외면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무서워서 그럴까? 금융권에 또 재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새마을금고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새마을금고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부실 지점하고 양호 지점이 있는데 부실 지점의 부실 채권을 중앙회로 넘기고 그렇다면 부실 지점은 양호하게 바뀌겠죠. 부실 채권이 중앙회로 넘어갔으니까 양호 지점하고 양호 지점을 합쳐가지고 이제 합병을 해요. 그러면 합병된 새로운 이러한 지점은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될 거고 부실 채권이 넘어간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 사람들은 부실 채권을 손자회사인 MCI 대보에다 넘기고 이렇게 딱 잘라서 보게 되잖아요. 새마을금고 그룹이라고 봐야 될까요? 새마을금고 은행은 정말 클린한 상태를 만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나 볼 수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눈 감아주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도대체 왜 눈을 감아주고 있을까? 부동산을 알려면 금융권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조금 이해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MG손해보험 이쪽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시그널을 읽을 수가 있어요. MG손해보험이라고 해서 새마을금고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냐?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은 1대 92.77%를 보유한 1대 주주가 JC파트너스 사모펀드고요.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가교보험사로 전환을 이제 하려고 한다. 왜 가교보험사로 전환을 하려고 하냐? 일전에 메리츠 화재에 팔릴 뻔했었는데 메리츠 화재가 이제 구매를 하려고 부채를 다 떠안고 내가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MG손해보험 이쪽 노조에서 반대를 했어요. 우리의 고용승계를 100% 보장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띠를 둘러매고 결사항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거품이 돼버렸죠. X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터져 나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 가교금융기관 설립을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가교금융기관이 무엇이냐? 정부가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자금이 뭐죠? 곧 우리의 세금이다. 세금으로 터져 나오려고 하는 문제들을 꾹꾹 누르고 진짜로 이게 보험사에 이렇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틀어 막은 게 거의 최초일 거예요. 이 정도로 뭔가 국가가 숨기려고 하고 있다. 애써 눌러서 어떠한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애써 보지 않고 위험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꾹꾹 눌러 내리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무엇을 하려고 하냐? 지켜봤더니 재밌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제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으로 상향이 돼요. 그러면 5천만 원만 기존에 우리가 보호를 해줬는데 이게 1억으로 상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저축은행에 원래 이제 보호가 되는 5천만 원만 넣어놨었어. 그런데 1억 원으로 상향이 된다고 하니까 1금융권에 있던 5천만 원을 2금융권으로 이동을 시켜서 1억 원을 만들어 놉니다. 왜? 1금융권보다 2금융권 이자가 더 좋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금이 이동을 해서 2금융권이 돈이 많아지면 어떠한 현상들이 생기게 되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중은행에 60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원씩 6명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게 최대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600원인데 그 이상을 어떻게 빌려주냐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시중은행 전체 600원이 있으면요. 어떠한 돈의 마법에 이러한 마법에 의해서 거의 9배에서 10배 가까운 돈을 시중에 풀 수가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지급준비금 10%를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시중은행에 1,000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급준비금 누군가 현금을 찾으러 오면 돈을 줘야 되니까 100원만 남기고요. 900원을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00원 현금으로 나가요? 아니잖아요. 은행에 예금 형태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900원에서 90원 남기고 810원을 또 대출해 줄 수가 있어요. 이 810원에서 또 10%, 81원 남기고 또 나머지 대출해주고 이렇게 계속 돈이 돕니다. 그러면 1,000원이 거의 10배 가까운 10,000원이 되는 마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하면 저축은행으로 돈들이 흘러 들어온다고 하면 저축은행이 굴릴 수 있는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돈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저축은행 얘기를 하냐? 이게 아마 끝까지 보시면 소름이 끼칠 거예요. 저축은행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생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움직임 하나가 추가로 포착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현재 대한민국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예금금리도 하락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축은행은 정말 이상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또 올랐네? 넘사벽 예금이자에 솔깃하다. 저축은행만 예금이자를 올려주고 있더라. 타이밍이 너무너무 절묘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SBI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0.2%가량 올랐고요. 와, 0.1% 올랐고 0.1% 올랐고 좋은 같은 경우에는 0.4%나 예금이자를 올려주겠답니다. 이게 말이에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까? 이거에 대한 답은요. 정말 이 모든 게 동시에 터져 나온 뉴스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근래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였냐? 지분형 모기지였어요. 지분형 모기지에서 대출 40%를 담당하고 있는 이 대출이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은 은행에서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시중 5대 은행, 메이저 은행만 가지고 이러한 대출을 해주기에는 지분형 모기지에 들어가는 대출이 너무 부실채권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 지분형 모기지가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방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부실채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대출을 그냥 시중 5대 은행에 몰빵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리스크가 도드라져 나와요.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눈가림을 해야겠어. 그래서 1금융권, 2금융권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돈을 분산을 시켜요. 돈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지분형 모기지에 이 돈을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리스크는 1금융권, 2금융권이 서로 나눠서 아주 잘 짝짝꿍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터져 나오는 문제가 있더라도 골고루 나눠서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게 돼요. 이게 이제 국가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출에 들어가는 이 돈들 무슨 돈이죠? 은행 예금이잖아요. 1금융권, 2금융권에 흩어진 우리의 돈들이잖아요. 국민의 돈, 국민 돈으로 대출을 틀어 막겠다.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담당하는 주택금융공사. 이쪽은 무슨 돈이죠? 대한민국 정부, 한국은행 1대 주주, 2대 주주예요. 어디에 주주냐고요? 주금공의 주주들입니다. 세금이에요, 세금 결국은. 세금으로 50% 충당하고요. 여러분들의 예금으로 40%를 충당을 하겠다. 이걸로써 지방 미분양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한다. 급한 불을 끄고 지표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렇게 첫 번째로 주거형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주거형 부동산보다도 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각한 부동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출 코어 이어 밸류에드 국민연금이 돈을 푼다고 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벼시 든다. 이것만 보면은 국민연금이 아파트를 사주나? 국민연금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주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건데 이거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1조 8,500억, 약 2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디에 투입을 하려고 하냐? 유동성 고갈을 겪었던 국내 부동산 시장에 이 돈을 투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잘 봐야 되는 거. 유동성 고갈을 겪었던 국내 부동산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어디에 쏟아붓냐? 이거 보십시오. 국내 상업용 부동산, 중공후 담보대출 70% 이상인 국내 상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도시명 물류, 셀프 스토리지, 라이프 사이언스, 오피스텔. 자,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상업용 부동산의 엄청난 문제를 국민연금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투트랙 전략이에요. 세금하고 여러분들의 예금을 이용해서 지방 부동산, 주거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게 대놓고 하면은 개쌍욕을 먹을 짓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슬슬슬슬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제 정리를 약간 해놓은 건데 아파트 부동산 이게 주거형 부동산이겠죠. 상업시설 부동산 두 가지를 이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의 돈과 세금을 쏟아 부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금융권으로 자금을 분산시켜서 여러분들의 돈에다가 국가 자금, 세금을 합산을 해가지고 외적인 리스크만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상업시설은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여러분들의 거의 세금이죠. 연금이긴 한데 뭐 세금하고 거의 같은 개념 아닙니까? 강제로 우리가 피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냈던 돈들 이거 가지고 상업시설 부동산 해결을 한다. 아파트 부동산 여러분들이 진짜로 열심히 모아서 은행에 넣은 예금 이러한 예금에다가 플러스 여러분들이 피같이 낸 세금 이걸로 아파트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부동산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제는 좀 보이시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금융권으로 자금을 분산시켜서 국민의 예금을 이용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여기 정확히 말하면 예금 플러스 세금이 되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부동산 문제, 주거형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하고요. 두 번째,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상업시설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 해결을 하는 건 다 좋아. 문제 해결하는 건 좋은데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뭐 구제라든지 이 사람들을 위한 뭐 정책 같은 거는 크게 없을 것이다. 결국은 이 사람들의 피해는 안중에 없고 지금 미분양이 나온 이러한 리스크를 돈을 때려 박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정확한 투트랙 방향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돈을 이용해서 부실 기업의 지표를 개선해 주고요. 국가 부채 관리 지표만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정말 여러 가지 금융권, 왜 도대체 여러 가지 문제를 감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방관을 하고 있나? 이금융권, 이쪽에 돈을 쏠리게끔 왜 유도를 해주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답이 나왔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흩어진 여러 가지 뉴스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요.
국가가 원하는 흐름의 방향성이 무엇인지가 이제는 보일 겁니다. 소름 끼쳐요. 우리 돈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언발에 오줌을 누는 그러한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이 혹시 있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답글로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생각이 있으면 답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